게임의 여왕 제12장 1914년 후덥지근한 어느 여름밤이었다. 크루거 브렌트 유한회사의 요하네스버그 본사 사무실에서 홀로 남아 서류 정리를 하던 케이트 맥그리거는 자신의 사무실 창밑을 지나는 자동차 소리를 들었다. 의아하게 여긴 그녀는 자신이 처리하던 서류를 내려놓고 창문으로 가서 밖을 살펴보았다. 창밑에는 2대의 경찰차와 죄수 호송차가 건물 앞에 서 있었고 그 광경을 목격한 케이트는 순간 얼굴이 일그러졌다. 6명의 정복 경찰들이 급히 차에서 뛰어나와 건물의 출입구를 봉쇄했다. 거리는 지나는 사람을 구경하기 어려울 정도로 한적했다. 문득 케이트는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았다. 거울 속의 여자는 무척 아름다운 모습을 지니고 있었다. 아버지를 닮은 회색 눈과 어머니를 닮은 풍만한 육체. 그때 사무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케이트의 상상을 깨버렸다. 문이 열리고 2명의 남자가 들어왔다. 도대체 무슨 일이죠? 이렇게 늦은 시간에 소란을 피워 죄송합니다. 맥그리거 양. 저는 코민스키 총경입니다. 무슨 일인가요, 총경님? 방금 탈옥한 살인범이 이 건물 안으로 숨어 들어온 것을 목격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케이트는 몹시 놀랐다. 우리 건물 안으로요? 그렇습니다. 맥그리거 양. 무기를 가지고 있어서 매우 위험한 인물입니다. 맥그리거 양, 무슨 이상스러운 점은 없었나요? 아니요, 이상한 점은 없었어요. 하지만 이곳은 숨을 만한 장소가 많아요. 부하들을 시켜서 이곳을 샅샅이 조사해 주세요. 네, 지금 당장 이 건물을 샅샅이 수색하겠습니다. 총경은 돌아서서 복도에 있는 사람들을 불렀다. 모두를 흩어져서 수색해라. 지하실에서 옥상까지 샅샅이 조사해.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린 총경은 다시 케이트를 향해 질문을 했다. 혹시 문이 잠긴 사무실이라도 있습니까? 글쎄요, 아마 없을 거예요. 만약 잠긴 문이 있다면 열어드리죠. 케이트의 적극적인 협조를 보면서 코민스키 총경은 그녀가 얼마나 겁이 많은가를 알 수 있었다. 만약 그들이 찾는 자가 얼마나 무서운 자인가 알고 있다면 이 아가씨가 얼마나 공포에 시달릴 것인지를 생각해 보기도 했다. 걱정 마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그자를 찾아낼 것입니다. 총경은 케이트를 안심시키고서 복도로 나갔다. 케이트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정리하고 있던 서류로 눈을 돌렸지만 좀처럼 집중할 수가 없었다. 경찰관들이 복도를 뛰어다니는 소리와 사무실을 들락거리는 소리들이 귀 안으로 가득 찼다. 45분 후에 코민스키 총경은 다시 케이트의 사무실로 돌아왔다. 그녀가 그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자를 찾지 못했군요. 무서워요, 총경님. 만약에 탈옥범이 이 건물 안에 숨어 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겠어요. 제발 그 사람을 빨리 찾아주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맥그리거 양. 경찰견도 있으니까요. 때마침 복도 저 끝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잠시 후 경찰관 한 명이 가죽끈에 묶인 2마리의 거대한 독일산 셰퍼드를 데리고 사무실로 들어왔다. 총경님, 개들을 데리고 건물 전체를 수색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 방을 조사하지는 못했습니다. 총경이 케이트에게 돌아서며 말했다. 여 몇 시간 동안 이 사무실에서 나간 적이 있으십니까? 아, 맞아요. 조금 전에 자료실에 자료를 찾으러 잠시 나갔다 왔어요. 혹시 총경님은 지금 그 탈옥범이 이 사무실에... 그녀의 목소리는 두려움에 젖어 가늘게 떨고 있었다. 얼른 이 사무실 곳곳을 살펴주세요.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총경이 신호를 하자 재갈이 풀린 셰퍼드 2마리가 미친 듯이 사무실로 뛰어들었다. 그리고는 사무실 안의 벽장문 앞을 맴돌며 사납게 지저대기 시작했다. 오, 맙소사. 케이트가 비명을 질렀고 그와 동시에 총경이 권총을 뽑아들었다. 어서 문을 열어라. 총경이 명령을 내리자 옆에 있던 2명의 경찰관이 총을 뽑아들고서 벽장문으로 다가섰다. 그리고 문을 잡아당겨 열었다. 그러나 탈옥범이 숨어 있으리라 생각되었던 벽장은 텅텅 비어 있었다. 그때 다시 개 한 마리가 다른 문 앞으로 달려가서 미친 듯이 지저댔다. 저 문은 어디로 통하는 겁니까? 화장실로 통해요. 2명의 경찰관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문 양쪽에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동시에 문을 확 잡아당겨 열었지만 안에는 아무런 흔적도 없었다.
조련사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개들이 전에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어느새 개들은 사무실 안을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있었다. 개들이 냄새를 맡은 것 같긴 한데 도대체 녀석은 어디에 있지? 경찰관 하나가 제 동료에게 묻는 듯 질문을 하자 나머지 경찰관 하나도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답했다. 그러는 사이 두 마리의 개들은 케이트의 책상 위까지 뛰어 올라가서 계속 지저대고 있었다. 개들이 당신 질문에 대답을 하는군요. 케이트가 웃어댔다. 그 사람이 서랍 안에 있나 보죠? 코민스키 총경은 당황했다. 소란스럽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맥그리거 양. 그는 부하 경찰관에게 신경질적으로 말했다. 뭐 하고 있어? 얼른 개들을 데리고 나가. 멍청한 놈들. 총경님도 가시나요? 케이트는 불안함이 가시지 않은 조심스런 음성으로 물었다. 맥그리거 양,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곳은 안전합니다. 아마도 우리가 입수한 정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케이트는 창문 밖으로 경찰차들이 떠나는 것을 묵묵히 지켜보며 있었다. 그리고 경찰차들이 그녀의 시야에서 사라지자 책상 서랍을 열었다. 책상 안에는 피 묻은 운동화가 들어있었다. 케이트는 그 피 묻은 운동화를 들고 복도를 지나 통제구역 관계자 외 절대 출입 금지라고 쓰여 있는 방 안으로 들어갔다. 그 방은 크루거 브렌트 유한회사가 다이아몬드를 저장하는 데 사용하는 금고가 있는 방이었다. 케이트는 재빨리 금고의 비밀번호를 맞추고 거대한 문을 힘껏 당겨 열었다. 12개의 금속 안전장치 박스가 금고실 옆면에 조립되어 있었고 그것들은 모두 다이아몬드로 가득 차 있었다. 마룻바닥 한가운데에는 정신을 잃고 누워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반다였다. 케이트는 반다 옆에 무릎을 꿇었다. 경찰이 떠났어요. 반다가 천천히 눈을 떴다. 그리고 힘겹게 케이트를 향해 웃어 보였다. 내가 만약 금고 밖으로 나갈 수만 있었다면 엄청난 부자가 되었을 거야. 그렇지 않니, 케이트? 케이트가 조심스럽게 그를 부축했다. 반다는 그녀의 팔이 몸에 닿는 순간 통증으로 움찔거렸다. 상처가 심각한 것을 깨달은 케이트는 서둘러 반다의 상처 부위에 붕대를 감았지만 피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다. 신발을 신을 수 있으시겠어요? 그녀는 피 묻은 운동화를 앞에 갖다 놓았다. 그 신발은 케이트가 경찰견들을 속이기 위해 일부러 자신의 책상 서랍에 넣어 놓았던 것이었다. 그때 그녀는 반다의 신발을 신고 그녀의 사무실 여기저기를 돌아다녔다. 그리고는 그것을 책상 서랍에 숨겨 놓았던 것이다. 자, 어서 빨리 여기서 나가야만 해요. 도와드릴게요. 반다가 고개를 저었다. 도와줄 것 없단다. 만약 내가 나를 도왔다는 사실이 경찰에 알려지면 큰 어려움이 내게 닥칠 거야. 그런 일 따위는 걱정하지 마세요. 반다가 금고를 한번 둘러보았다. 어떤 것을 갖고 싶으세요? 아저씨 마음대로 가져가세요. 반다가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녀의 표정이 무척 진지했다. 너의 아버지도 오래전에 나에게 그런 말을 했었지. 케이트가 심술궂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저도 알아요. 나에게는 돈이 필요 없어. 나는 지금 이 도시를 잠시 떠나 있을 수만 있으면 돼. 요하네스버그를 빠져나가 어떻게 하실 셈이세요? 방법을 강구해야지. 제 말을 들어보세요. 지금 경찰들이 비상경계령을 내리고 도시의 모든 통로를 통제하고 있어요. 아저씨 혼자 힘으로 탈출하실 순 없어요. 케이트, 넌 내가 도울 수 있는 만큼 나를 도와주었다. 괜찮다. 내가 알아서 하마. 그는 가까스로 신발을 신고 갈기갈기 찢어지고 피 묻은 셔츠와 재킷을 입었다. 그의 얼굴은 살점 하나 없이 가죽만 남아 있었고 게다가 커다란 흉터까지 나 있었다. 하지만 케이트가 어린 시절에 만났을 때의 반다는 키가 크고 잘생긴 남자였다. 아저씨, 만약 아저씨가 잡힌다면 그들은 아저씨를 죽일 거예요. 저와 함께 가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케이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녀는 비상경계망에 관해서 정확한 정보망을 가지고 있었다. 요하네스버그로부터의 모든 출구는 경찰 순찰대에 의해 통제되고 있었으며 반다의 체포는 그들에게는 무엇보다 급선무였다. 정부는 이미 그를 생포하든 살해하든 잡아만 오라고 명령을 내려놓고 있었다. 나는 너의 아버지보다 내가 더 훌륭한 삶을 살길 바란다. 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는데 케이트는 그가 너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말씀하지 마세요. 힘을 아껴야죠.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케이트는 반다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믿음직스러웠다. 이제 반다의 목숨은 그녀의 손에 달려있다. 케이트는 반다에게 더 이상 어떤 위험이 닥친다면 정말 참을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리고 그녀는 이런 어려운 상황이 오히려 스스로를 시험해볼 좋은 기회라 생각하면서 자신의 곁에 데이비드가 없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했다. 차고에서 제 자동차를 가져올게요. 10분만 기다리세요. 그리고 제가 차의 뒷문을 열어놓을 테니 안으로 들어가 바닥에 누우세요. 차 안에는 몸을 가릴 수 있는 담요가 있을 거예요. 그들은 이곳을 떠나는 모든 자동차마다 검문을 할 텐데 만약 자동차로 가지는 않을 거예요. 오전 8시에 케이프타운을 떠나는 기차가 있어요. 내 전용 열차로 갈 생각이니? 네, 맞아요. 반다는 웃음을 참으려고 애썼다. 맥그리거 너는 정말 대단하구나. 30분 후에 케이트는 철도역으로 차를 몰았다. 반다는 담요로 몸을 감싼 채 뒷좌석의 바닥에 누웠고 그들은 도시의 경계망을 통과하는데 아무런 어려움도 겪지 않았다. 그런데 케이트의 차가 철길로 막 진입한 순간 돌연 불빛이 날카롭게 비춰왔다. 케이트는 그녀의 진로를 경찰들에게 차단당했다는 것을 알았다. 낯익은 얼굴 하나가 어둠 속에서 케이트의 차를 향해 다가왔다. 그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맥그리거 양,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죠? 케이트는 그에게 재빨리 미소를 지어 보였다. 안녕하세요, 총경님. 당신은 내가 어리석고 약한 여자라고 생각하겠죠. 당신에게 사실대로 말하자면 사무실에서 발생한 일로 나는 몹시 놀라 어쩔 줄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경찰이 살인범을 잡을 때까지 이 도시를 떠나 있고 싶어요. 그 범인을 찾아냈나요? 아직 못 찾았습니다, 맥그리거 양. 그렇지만 녀석은 이제 곧 잡힐 겁니다. 도간에 든 쥐나 마찬가지지요. 녀석이 어디로 달아나든지 우린 꼭 녀석을 잡고야 말 겁니다. 그랬으면 좋겠네요. 어디로 가실 예정이죠? 케이프타운으로 갈까 합니다. 부하들에게 당신을 호위하도록 해드릴까요? 오, 고마워요, 총경님. 그러나 그럴 필요까진 없어요. 지금은 혼자 있고 싶네요. 5분 뒤 케이트와 반다는 무사히 전용 열차 내부에 들어와 있었다. 안은 매우 깜깜해서 서로의 얼굴을 보기는 어려웠다. 어두워서 미안해요. 그녀가 반다를 부축하며 침대에 눕혔다. 여긴 안전할 거예요. 기차가 출발하기 전까지 화장실에 숨어 계세요. 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구나. 케이트의 얼굴에 우울한 미소가 잠시 지나갔다. 우리가 케이프타운에 도착했을 때 아저씨를 치료해줄 의사를 구할 수 있을까요? 그는 그녀의 눈을 올려다보았다. 우리라고? 제가 아저씨 홀로 여행하도록 놔두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셨겠죠? 반다가 머리를 젖히고 웃어댔다. 과연 그 아버지의 그 딸이었다.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기차의 엔진이 가동되었고 케이프타운으로 떠날 기차 뒤에는 케이트의 전용칸이 연결되어 있었다. 이윽고 열차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8시 정각, 기차는 역을 빠져나갔다. 반다의 상처에서는 다시 출혈이 시작되었다. 케이트는 반다의 상처에 온 신경을 쏟았다. 그녀는 그날 저녁 이후로 반다와 대화를 나눌 기회를 갖지 못했다. 반다가 그녀의 사무실 안으로 반죽음이 되어 비실거리며 들어왔을 때 그녀는 놀란 목소리로 말했다. 아저씨, 왜 그러세요? 반다가 그녀를 바라보았다. 어디서부터 얘기를 시작해야 할까? 어떻게 조상들의 땅으로부터 반투족을 몰아낸 보어인의 이야기를 그녀에게 설명할 수 있을까? 거대한 왕국을 이룩한 세실로데스의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 어떻게 그가 그의 민족의 역사를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을까? 경찰들이 내 아들을 죽였어.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반다의 큰아들 톰 밴들은 경찰들이 데모대를 해산시키기 위해 투입되었을 때 정당대회에 참석하고 있었다. 정당대회가 끝날 무렵 흥분한 시민들과 경찰 사이에 마찰이 있었고 놀란 경찰이 시민들을 향해 발포를 하기 시작했다. 결국 폭동이 시작되었고 그 와중에 톰 밴들은 체포되었다. 다음 날 아침 감옥 독방에서 목맨 시체로 발견되었다. 그들은 그것을 자살이었다고 주장했지. 그렇지만 나는 내 아들을 잘 알아. 그 아이는 살해를 당한 거야. 맙소사 아직 한창 나이에. 케이트가 흐느꼈다.
그녀는 그들과 함께 웃고 함께 뛰어놀던 옛날 일들을 생각했다. 톰 밴들은 참 잘생긴 소년이었다. 미안해요, 아저씨. 그런데 대관절 경찰이 왜 아저씨를 쫓고 있지요? 그들이 내 아들을 죽인 후 나는 흑인들의 배후에서 그들을 조종하기 시작했지. 나는 그들에 대항해서 싸울 수밖에 없었단다. 케이트, 어떻게 내가 가만히 앉아 있겠니? 경찰은 내가 반역죄인이라며 내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나를 체포했어. 그리고는 20년 동안 감옥에 가두었지. 그런데 어느 날 죄수 중 몇 명이 탈출을 시도했어. 그리고 간수가 그들의 총에 맞아 살해되었지. 하지만 그들은 그 일과 상관없는 나에게 그 죄를 뒤집어 씌웠지. 나는 맹세코 태어나서 총을 사용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말이야. 전 아저씨를 믿어요. 우선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안전하게 있을 만한 장소를 찾는 일이에요. 이번 일에 끌어들여 정말 미안하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저씨는 제 친구인걸요. 그가 미소를 지었다. 나를 자신의 친구라고 불러준 최초의 백인을 알고 있니? 바로 너의 아버지였어. 그는 한숨을 쉬었다. 우리가 케이프타운까지 갈 수 있을까? 글쎄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기차가 웨체스터역에 들어왔을 때는 한밤중이었다. 케이트는 그녀의 전용 열차를 측선에 붙였다. 그리고 아침에 케이트가 깨어나 반다의 간이 침대로 가보았을 때 침대는 비어 있었다. 반다가 사라졌다. 그는 더 이상 그녀에게 신세지기가 싫었다. 비어있는 간이 침대를 보면서 케이트는 섭섭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그러나 그녀는 그가 안전하리라고 믿었다. 반다는 그를 도와줄 많은 친구들이 있으니까. 데이비드는 나를 자랑스럽게 여길 거야. 케이트는 생각했다. 그렇게 어리석다니.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아. 케이트가 요하네스버그로 돌아와서 데이비드에게 이 사실을 알렸을 때 데이비드는 화가 나 소리쳤다. 너는 스스로를 위태롭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친구까지도 위험에 몰아넣은 거라고. 만일 경찰이 반다가 여기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들이 어떤 짓을 할지 알아? 케이트는 도전적으로 맞섰다. 그래요. 그들이 그를 죽였겠죠. 데이비드는 절망적으로 케이트에게 말했다. 그래도 내 말을 이해 못하겠어? 당신 말이 맞아요. 나는 당신이 냉정하고 무감각한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녀의 눈은 분노로 이글이글 타올랐다. 아직도 어린애로군. 그녀가 그를 때리려고 손을 쳐들었고 놀란 데이비드가 그녀의 손목을 움켜잡았다. 케이트, 너는 화를 참을 줄 알아야 해. 그 말이 케이트의 머리에 울려 퍼졌다. 케이트, 너는 너의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해. 그것은 오래전의 일이었다. 그녀가 4살 때 그녀는 자기를 괴롭히던 소년과 주먹 싸움을 벌였다. 그때 그 소년은 데이비드가 나타나면 멀리 달아나곤 했다. 그러면 케이트는 그를 잡으려고 뛰었고 데이비드는 그런 그녀를 붙잡았다. 참아야 해, 케이트. 너는 너의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해. 그리고 어린 숙녀는 주먹 싸움을 하는 게 아니란다. 나는 숙녀가 아니야. 나를 가게 해줘. 케이트가 내뱉었다. 결국 데이비드는 그녀를 놓아주었다. 그때 그녀가 입고 있던 핑크빛 프로코트는 진흙투성이었고 그녀의 뺨은 퍼렇게 멍까지 들어있었다. 어머니가 보시기 전에 먼저 깨끗이 씻는 게 좋겠다. 데이비드가 그녀에게 말했다. 하지만 케이트는 자신과 싸우던 소년이 달아난 것이 원통했다. 나를 가만히 내버려뒀다면 내가 그놈을 때려 눕혔을 거야. 데이비드가 그런 케이트의 작은 얼굴을 보았다. 그리고 웃었다. 그래, 아마 그랬을 거야. 케이트는 데이비드에게 자신을 안아서 집까지 데려가 주도록 부탁했다. 그녀는 데이비드의 팔이 좋았다. 그녀는 데이비드에 관한 것은 뭐든지 좋았다. 그는 그녀를 이해하는 유일한 사람이었으니까. 데이비드는 시내에 있을 때마다 그녀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케이트는 자신이 쉬는 시간이면 데이비드에게 반다와 아버지의 모험담을 이야기해달라고 졸랐다. 그러면 데이비드는 케이트에게 그녀의 아버지에 대한 전설 같은 이야기들을 해주었다. 그러나 그녀는 데이비드가 해주는 이야기만으로는 성이 차지 않았다. 그들이 만든 뗏목 이야기를 다시 해줘요. 그러면 데이비드는 그녀에게 이야기를 해주었다.
케이트는 자신의 어머니를 자주 볼 수 없었다. 마거릿이 크루거 브렌트 유한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녀가 회사 경영에 참여하기로 한 것은 오로지 남편 제이미를 위해서였다. 마거릿은 제이미가 죽기 전까지 그녀가 하루하루 겪은 일들을 매일 밤 제이미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회사 일은 걱정 말아요, 제이미. 데이비드가 아버지처럼 옆에서 도와주고 있으니까요. 제이미, 아마 데이비드는 케이트가 회사를 경영할 때도 그 아이 옆에서 도와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무 걱정이 없어요. 하지만 나는 그 아이에게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사실 케이트는 퉁명스럽고 제멋대로이고 변덕이 심했다. 케이트는 좀처럼 마거릿과 텔리 부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만일 그들이 그녀가 입을 드레스를 골라주면 케이트는 그것을 벗어버리고 다른 것을 입었다. 그녀는 음식도 많이 먹지 않았다. 그녀는 자기가 먹고 싶을 때 먹고 싶은 것을 먹었으며 어떤 꾸지람이나 구슬림도 그녀를 바꿔놓을 수 없었다. 억지로 생일 파티에 가야만 할 때에도 케이트는 그것을 피하기 위하여 잔꾀를 부리곤 했다. 특히 그녀는 여자친구가 없었다. 케이트는 전혀 춤추는 것을 배우지도 않았고 대신 10대 소년들과 럭비를 하는 것을 즐겼다. 케이트가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을 때 그녀는 불순한 행동 때문에 몇 차례 경고를 받았다. 그래서 마거릿은 한 달에 한 번꼴로 교장을 찾아가서 케이트를 용서해주고 학교에 남아있게 해달라고 부탁해야만 했다. 나는 도대체 그 아이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맥그리거 부인. 교장이 한숨을 쉬었다. 그 아이는 매우 발랄해요. 그러나 모든 일에 반항하고 좀처럼 화합을 하지 않아요. 도대체 그 애를 어떻게 해야 좋을지 나도 모르겠어요. 마거릿 역시 어쩔 도리가 없었다. 케이트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데이비드뿐이었다. 케이트, 네가 오늘 오후 생일 파티에 초대를 받았더구나. 난 생일 파티를 싫어해요. 데이비드가 그녀의 눈높이까지 허리를 굽혔다. 그래, 나도 네가 뭘 하려는지 알고 있어, 케이트. 하지만 오늘 생일 파티를 하는 아이의 아버지는 내 친구란다. 만일 네가 거기에 참석도 하지 않고 숙녀처럼 행동하지 않는다면 나는 너를 아주 나쁜 사람으로 볼 거야. 케이트가 그를 응시했다. 그 아이의 아버지가 당신의 좋은 친구라고요? 그럼 그럼 가겠어요. 그날 오후 그녀의 매너는 완벽했다. 도대체 어떻게 하신 거예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마거릿이 데이비드에게 말했다. 케이트는 머리가 좋은 아이예요. 그 아이는 훌륭하게 잘 자랄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아이의 순수한 마음을 파괴하지 않도록 하는 일입니다. 데이비드가 웃었다. 그렇긴 하지만 나는 당신에게 많은 사실을 이야기하고 마거릿이 주저하는 듯 하면서도 냉혹하게 말을 이었다. 어떤 때는 그 아이를 버리고 싶어요. 케이트가 10살이 되었을 때 그녀가 데이비드에게 말했다. 데이비드, 반다를 만나고 싶어요. 데이비드는 놀란 표정으로 케이트를 쳐다보았다. 미안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해, 케이트. 그의 농장은 너무 멀어. 저를 거기에 데려가 주실 건가요? 아니면 나 혼자 그곳에 갈까요? 데이비드는 어쩔 수 없이 케이트를 반다의 농장으로 데려다 주었다. 농장은 크지는 않았지만 정성껏 잘 가꾸어져 있었다. 곳곳마다 반다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다. 반다는 그곳에서 말 2마리와 양, 타조 등을 기르고 있었다. 반다의 집은 마른 진흙으로 만든 둥근 오두막이었다. 지붕은 지프로 되어 있었고 케이트와 데이비드가 마차에서 내리는 것을 반다는 집 앞에 서서 지켜보고 있었다. 반다는 데이비드 옆에 있는 가냘픈 몸매의 소녀를 바라보았다. 제이미 맥그리거의 딸이라는 걸 한눈에 알아보겠구나. 저는 아저씨가 우리 아버지의 목숨을 구해준 것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러 왔어요. 반다가 살며시 웃었다. 누군가 너에게 말해준 모양이구나. 들어오렴. 우리 가족들을 만나봐야지. 나탐이라는 이름을 가진 반다의 부인은 매우 매력적인 반투족 여인이었다. 반다에게는 아들이 둘 있었는데 큰아들인 톰 밴들은 케이트보다 7살 위였고 작은아들 마게나는 6살 위였다. 톰 밴들은 매사에 당당하고 자존심 강한 자기 아버지를 그대로 빼닮은 것처럼 보였다. 케이트는 오후 내내 그 두 소년과 놀았다.
그들은 저녁 식사를 작은 부엌에서 했는데 데이비드는 흑인들과 같이 식사를 한다는 것이 조금은 거북하고 언짢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반다를 존경하고 있었다. 당시 데이비드는 반다의 정치적 활동에 무척 신경을 쓰고 있었다. 얼마 전 그가 존 탱고 자배부의 후계자라는 보도가 있었고 실제로 반다는 사회개혁을 위해 투쟁을 하고 있었다. 투쟁의 발단은 광산의 소유자들이 원주민들에게 충분한 일자리를 주지 않은 데 있었다. 정부는 광산의 인부로 일하지 않는 모든 원주민들에게도 10실링의 세금을 강요해왔고 그러한 이유로 남아프리카 전역에서는 폭동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었다. 날이 저물기 시작하자 데이비드가 말했다. 이제 출발하는 것이 좋겠다, 케이트. 갈 길이 멀단다. 좀 더 있다가요. 케이트가 반다에게 돌아섰다. 상호에 관해 이야기해 주세요. 그때부터 케이트는 데이비드를 졸라 반다의 집에 자주 가게 되었다. 실제로 데이비드는 케이트가 훌륭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확신을 할 수는 없었다. 사실 그녀는 날이 갈수록 제멋대로 행동하고 있었고 또래의 소녀들이 참석하는 어떤 행사에도 참여하기를 거부했다. 대신 케이트는 남성적인 것들에 관심이 많았다. 케이트는 데이비드를 졸라 사냥, 낚시, 그리고 캠핑 등에 따라가고는 했다. 어느 날 케이트와 데이비드는 바알강에 낚시를 간 적도 있었는데 그때 케이트는 데이비드가 잡은 것보다 큰 숭어를 끌어올렸다. 그것을 본 데이비드가 말했다. 네가 남자로 태어났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말이야. 그러자 그녀는 짜증이 섞인 목소리로 그에게 외쳤다. 바보 같은 소리 마세요. 그러면 당신과 결혼할 수 없단 말이에요. 데이비드가 웃었다. 우리는 결혼하게 될 거예요. 당신도 언젠가 알게 되겠죠. 그렇게 할 수 없어, 케이트. 나는 너보다 22살이나 많거든. 네 아버지가 될 만한 나이잖니. 언젠가 너에게 맞는 좋은 상대를 만나게 될 거야. 아주 멋진 남자를. 나는 멋있는 남자를 원하지 않아요. 난 당신을 원해요. 그녀는 입을 삐죽거리며 말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다음엔 너에게 남자의 마음에 대해 이야기해 주도록 하지. 지금 말해줘요. 어서요. 숭어의 배나 손질해라. 점심이나 먹자. 케이트는 데이비드 블랙웰과 결혼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데이비드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그녀가 원하는 남자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마거릿은 데이비드를 집으로 초대해 저녁 식사를 함께 했다. 평상시에 케이트는 골치 아픈 예절 따위에는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하인들과 부엌에서 식사하는 것을 좋아했다. 그러나 금요일 저녁 데이비드가 오자 케이트는 커다란 식당에 앉아 그를 맞았다. 평상시 데이비드는 혼자 왔지만 가끔 여자 손님을 데리고 오기도 했다. 그럴 때면 케이트는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강한 질투를 느끼고는 했다. 한 번은 케이트가 데이비드에게 애교 있게 말했다. 나는 아직껏 저런 금발을 본 적이 없어요. 저 여자의 드레스를 보니 취향이 무척 독특한 것 같네요. 그렇죠? 데이비드, 혹시 저 여자 아그네스 부인 댁의 여자가 아니에요? 케이트가 14살이 되었을 때 하루는 교장이 마거릿을 불렀다. 우리는 높은 명성을 가진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케이트가 학생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쳐 걱정이군요. 그 애가 또 무슨 짓을 했나요? 케이트가 아이들에게 이상한 말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맥그리거 부인, 저도 그런 말들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나이 어린 케이트가 도대체 어디에서 그런 말들을 배웠는지 납득이 가지 않아요. 마거릿은 감이 잡히는 것 같았다. 교장이 이야기하는 그 말들은 케이트가 거리에서 만난 그녀의 친구들로부터 배웠을 것이다. 좋아. 모든 것을 정리해야겠어. 마거릿이 무언가 결심했다. 그때 교장이 말했다. 마거릿 여사께서 딸아이를 따끔하게 혼내주셨으면 합니다. 우리는 그 아이에게 또 한 번 기회를 주겠어요. 그러나 아닙니다. 저에게 더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케이트를 멀리 있는 학교로 보내도록 하겠어요. 마거릿이 데이비드에게 자신의 계획을 말했을 때 그는 웃으며 말했다. 케이트는 그런 곳에 가려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지금 교장 선생님은 케이트에게 진저리를 내고 있어요. 그 애는 그것을 모두 채굴꾼들에게 배운 것 같아요. 케이트는 지금 길거리의 채굴꾼들처럼 상스럽게 말을 하고
그들처럼 보고 그들처럼 냄새를 맡아요. 솔직히 나는 그 애를 이해할 수 없어요. 왜 그 애가 그렇게 행동하고 다니는지 난 알 수 없어요. 그 애는 예쁘고 명랑해요. 그런데 아마 케이트가 너무 발랄해서겠죠. 맞아요. 하지만 케이트가 발랄하건 아니건 간에 학교는 꼭 옮겨야 할 거예요. 그날 오후 케이트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마거릿은 케이트에게 그 사실을 알렸다. 그러자 케이트는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말했다. 나를 아예 없애버릴 생각이시군요. 그게 아니야, 케이트. 나는 단지 네가 좀 더 나아졌으면 하는 생각. 나는 여기 있는 게 더 좋아요. 내 친구들이 모두 여기 있잖아요. 엄마는 지금 나를 내 친구들과 떼어놓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얘긴 더 이상 하지 말자. 그들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은 모두 선량한 사람들이에요. 케이트, 나는 지금 너와 논쟁하려는 것이 아니야. 넌 학교를 떠나서 젊은 아가씨들을 위한 기숙사 학교에 들어가서 숙녀 교육을 받아야 해. 이것이 전부야. 차라리 죽어버리고 말겠어요. 좋다, 케이트. 2층에는 면도칼들이 많아. 그리고 이 집에는 여러 가지 독약이 있어. 케이트가 왈칵 울음을 터뜨렸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엄마? 마거릿이 자신의 앞에서 흐느끼는 딸을 꼭 껴안았다. 다 너를 위한 거야, 케이트. 너도 곧 숙녀가 된단다. 그럼 결혼을 하겠지. 어떤 남자도 너처럼 행동하고 말하는 여자와는 결혼하려 하지 않을 거야. 그건 그렇지 않아요. 케이트가 훌쩍였다. 데이비드는 그런 것을 문제 삼지 않아요. 이 일에 데이비드가 무슨 상관이 있니? 우리는 나중에 결혼할 거예요. 마거릿이 한숨을 쉬었다. 텔리 부인 보고 내 짐을 챙기라고 해야겠다. 영국에는 어린 소녀들을 위한 좋은 기숙사 학교가 대여섯 개 있었다. 마거릿은 글래스터의 첼턴햄을 마음에 두고 있었다. 그 학교는 귀족들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엄격한 훈육으로 유명한 곳이기 때문에 케이트에게 가장 적합한 곳이라 생각했다. 데이비드는 교장의 부인인 키튼 부인과 이야기를 했다. 그가 케이트를 이곳에 전학시키는 데에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다. 다만 문제가 있다면 케이트였다. 케이트는 그 학교로 가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소리를 지르며 날뛰었다. 나도 그 학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어. 그곳은 아주 끔찍한 곳이야. 그곳에 가면 아마도 난 영국 인형처럼 변해서 돌아오게 될 거야. 바로 그런 게 엄마가 원하던 건가요? 내가 너에게 바라는 것은 예절을 배워가지고 오는 거란다. 나는 예절 따위는 필요 없어요. 나는 명석한 두뇌를 갖고 있어요. 예절이란 남자가 여자를 고를 때 보는 첫 번째 요소란다. 너는 이제 여자가 되어야 해. 마거릿은 냉정하게 말했다. 아, 정말 미쳐버리겠네. 더 이상 더러워서 못 살겠어. 어디서 그딴 소리를 하는 거야. 나는 앞으로 내가 그런 말 따위를 입에 담지 못하게 할 거야. 드디어 케이트가 떠나야 할 아침이 되었다. 데이비드가 런던으로 사업차 여행을 가려던 참이었기 때문에 마거릿은 데이비드에게 케이트를 부탁했다. 케이트가 무사히 학교에 도착하는지 봐주시겠어요? 그 애를 혼자 보내면 도망칠지도 몰라요. 당연히 그렇게 해드리죠. 당신은 엄마보다 더 나쁜 사람이에요. 당신은 내가 사라지는 것을 바라고 있는 거죠? 데이비드가 살며시 미소 지었다. 그렇지 않아, 케이트. 이제 떠나야겠다. 그들은 클립드리프트에서 케이프타운까지 개인 전용 열차로 여행했고 거기서 사우스햄프턴까지는 배로 갔다. 여행은 4주 동안 계속되었는데 케이트의 자존심은 그 학교로 가는 것을 허락지 않았지만 데이비드와 여행을 한다는 사실은 그녀를 흥분되고 즐겁게 했다. 이건 밀월 여행이야. 우리가 아직 결혼하지 않았다 뿐이지. 배에 있는 동안 데이비드는 일을 하느라 객실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지만 케이트는 침대 위에서 몸을 뒤척이며 자신과 데이비드가 한 공간에 가까이 있다는 것을 기뻐하며 조용히 그를 지켜보았다. 언젠가 그녀가 물었다. 그렇게 숫자에만 매달려 일하는 게 실증나지 않아요? 그는 펜을 내려놓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다 숫자로 된 건 아니야. 난 숫자가 아니라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
이야기라니요? 어떤 종류의 이야기요? 우리들이 사거나 팔 회사들에 관한 이야기들 말이야. 지금 세계 도처에 있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너의 아버지가 세운 회사에서 주는 급료로 생활하고 있어. 그들에게 한 달에 얼마를 주고 또 1년에 보너스로 얼마를 줘야 하는지가 다 이야기 아니겠니? 제가 아버지와 닮은 점이 있어요? 물론 너의 아버지는 무뚝뚝하고 자립심 강한 사나이지. 그럼 내가 무뚝뚝하고 자립심 강한 여자라고요? 너는 버릇없는 썸머슴이야. 너와 결혼할 남자는 지옥에서 사는 거나 다름없을걸? 케이트는 빙글에 미소를 지었다. 가엾은 데이비드. 마지막 날 밤 식당에서 데이비드가 물었다. 언짢아 보이는구나, 케이트? 나 말이에요? 그럼 내가 무슨 유쾌한 일이라도 있겠어요? 이제 새 학교로 전학을 가면 공부도 열심히 하고 부모님 생각도 하도록 하렴. 그동안 너는 너무 많이 네 어머니를 괴롭혀드렸지 않니? 그때 케이트는 자신의 손을 데이비드의 어깨에 얹으며 말했다. 제가 어머니를 괴롭혀드렸다고요? 데이비드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만해라, 케이트. 도무지 나는 너를 이해하지 못하겠다. 그래요. 당신은 날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너는 왜 네 나이 또래 소녀들 같이 행동하지 못하는 거니? 어쨌든 당신은 내가 어른이 될 때까지 결혼하면 안 돼요. 알겠죠, 데이비드? 하하, 도대체 너는 언제쯤 철이 들래? 그리고 어떤 여자와도 만나지 말아주세요. 데이비드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케이트, 내가 결혼하면 나중에 꼭 너와 같은 딸을 얻고 싶구나. 그러자 케이트가 벌떡 일어나서 식당 전체가 울릴 만큼 큰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지옥에나 가고 말 거예요, 데이비드 블랙웰. 그리고 그녀는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씩씩거리며 방을 나갔다. 그들은 런던에서 사흘을 함께 보냈다. 케이트는 그동안의 모든 시간들을 데이비드를 사랑하는 데 바쳤다. 데이비드가 그녀에게 말했다. 연극 초대권이 2장 있는데 그래요? 나도 그 연극 보고 싶어요. 너는 안 돼. 아직 그런 것을 보기에는 일러. 연극 보는 것도 때가 있나요? 케이트는 퉁명스럽게 말했다. 결국 케이트는 데이비드와 연극을 관람했다. 케이트는 런던의 풍경이 마음에 들었다. 번쩍이는 보석으로 치장하고 아름답게 차려입은 여자들, 그리고 패케조끼와 하얀 와이셔츠, 앞가슴을 드러내며 정장한 신사들. 그날 케이트와 데이비드는 리츠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저녁 식사는 사보이에서 했다. 떠날 시간이 됐을 때 케이트는 생각했다. 우린 여기 다시 올 거야. 데이비드와 나는 이곳에 꼭 돌아올 거라고. 첼터넴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키튼 부인의 사무실로 안내되었다. 케이트를 입학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케이트의 입학을 축하해요. 그리고 남편 친구에게 호의를 베풀게 되어 저 역시 즐겁습니다. 그때 케이트는 이 여자가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녀를 이곳으로 보내기로 한 사람은 바로 데이비드였다는 사실에 화가 났고 마음이 상했다. 그녀는 데이비드에게 작별 인사도 하지 않았다. 다음 편으로 이어집니다.